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직 4월 22년도 시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고 어떠셨어요? 문제는 확실히 쉬웠죠. 그지? 그리고 뭐 나온 영역별 문항수도 보면은 작년에 문법이 국가직이 4문항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방직은 3문항 나왔고, 근데 올해는 이제 맞춤법, 사이소리 현상, 한글 맞춤법 30항에,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 쓰기 해서 3문항 나왔고, 어휘 부분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가직이 문법이 4문항 나오고, 어휘가 한자 도금, 한자 성어 해서 2문제 나오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법 3문항, 그 다음에 어휘 3문항, 그래서 어휘의 의미,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이 작년 국가직도 10문제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학도 뭐 시조, 그 다음에 작년에는 소교, 그 다음에 현대시, 그 다음에 작년에는 현대수필이 나왔는데 올해는 현대소설 해서 4문제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학 4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 10문제, 그 다음에 문법 어휘 해서 6문제를 유지한 건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올해 시험을 보고 여러분도 이제 느끼고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도 아마 우리가 같이 느꼈겠지만 이론 문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지식을 묻는 거. 이거는 이제 거의 약간 계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하자니 거의 이제는 출제 빈도가 없고, 그렇다고 또 안 하자니 또 어느 순간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용언의 활용, 불규칙 활용, 용언의 활용이 나와서 이론 문법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문 규정,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 해서 3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론 문법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의 예고는 사실은 작년 지방직 문제에서도 이론 문법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자면 이제 이론 문법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과 관련되는 내용만 공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계륵인데 이제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놓아줘야 될 시점인 것 같아. 그래서 이론 문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어렵고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해야 될 개념,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이랬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좀 상위권 학생들을 좀 허탈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기는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시험의 추세가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암기한 사항을 묻는다기보다 실제 업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활용될 수 있는 국어 영역을 묻겠다라는 식으로 출제의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런 문법적 지식에 너무 힘을 쏟으면 안 되고 어문 규정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을 묻긴 했지만 이 사이소리 현상도 한글 맞춤법 30항의 규정과 관련지어서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문 규정과 관련되는 문법적 사항, 문법적 지식을 연결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한자 도금 문제 있잖아. 이건 여러분이 사실은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을 텐데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보통은 많이들 버리고 가서 이 문제를 보통 많이 틀리는 거죠. 항상 한자 도금이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공무원 시험의 방향이 실제 업무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국어 사항을 묻겠다, 좀 실용적인 걸 묻겠다 이렇게 변했으니까 여전히 이제 한자 도금이라든가 한자 성어나 아니면 어휘의 의미 같은 것들은 계속 중요할 거고, 차라리 이제 문법적 지식을 공부하는데, 이론 문법을 공부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썼던 것을 한자 도금을 외우는데 더 노력을 하면 이 한 문제는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출제의 방향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역시 비문학은 10문제 출제가 됐었고, 뭐 화법이 작년에도 3문항 출제됐는데 올해도 3문항 출제됐고, 여전히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뭐 서술 방식이라든가 일관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주제,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사례를 적용하는 이제 추론하기 문제 등등이 이제 폭넓게 출제가 됐고, 화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토의 토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토의 토론보다 대화의 원리, 그죠? 대화의 원리라든가 실제 생활에서 대화하는 의사소통의 과정 등등을 훨씬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서 문학은 작년과 똑같이 내문항 출제된 건 똑같고 고전 두문항, 현대 두문항 배분도 똑같지만 올해 문학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표현 기법, 어떤 문학적 기법, 형식을 묻는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 네 문제가 전부 다 내용을 묻는 문제였거든.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그냥 문학의 내용, 제재만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적인 글을 제시했다라는 것 뿐이지 어차피 다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고전문학, 현대문학 나왔던 문제들이 거의 다가 사실은 시조 하나 빼놓고 고전소설 구운몽, 뭐 현대시, 현대소설 전부 다 비문학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자면 시조 문제 하나 빼고는 이 세 문제가 전부 다 사실은 비문학의 내용 파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형식을 보자고 하면 그렇게 보자면 문학의 비중은 더 줄어든 거였던 거야. 그리고 비문학의 비중은 더 높아졌죠.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지방직 시험도 그렇고 내년 시험도 그렇고 우리가 이론 문법, 이 문법 부분에서 이론 문법을 아예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론 문법을 깊이 있게 막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암기하고 뭐 예외적인 상황까지 다 보고 이럴 필요는 이제 없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론 문법을 좀 가볍게 전체 내용 그래서 의문문부터 시작해서 뭐 통사론까지 전체의 흐름은 한번 훑어주기는 해야 돼. 왜냐하면 어쨌든 이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이 이론 문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맞춤법, 뭐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문법적 이론에 대한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이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학습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법적 지식을 학습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빼지는 이제는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문 규정과 관련되는 사항, 문법적 지식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이라든가 언어 예절 이라든가 뭐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어휘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실생활에 충분히 활용이 되는 그런 영역들. 올바른 문장 쓰기는 실제로 여러분이 업무를 할 때 올바른 문장, 문서 작성 능력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출제는 계속 중시될 것 같은 그런 방향을 좀 보여요.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도 역시 표현 기법 이런 거보다 내용을 묻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해설 들어갈게요. 1번 문제는 이제 이거 한글 맞춤법 57항에 썩이다와 썩히다를 구분하는 문제였죠. 그지? 그래서 한글 맞춤법 57항은 구별해야 될 단어가 실려 있는데, 제가 항상 한글 맞춤법 57항은 시험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반드시 보고 가야 돼요. 한글 맞춤법 57항을 보지 않고 시험장에 가겠다는 건 이건 이게 출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시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보면 1번도 한글 맞춤법 57항에 나와 있는 썩이다와 썩히다를 구분하는 문제로서 1번은 능력을 썩히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기계를 썩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과 4번은 뜻이 완전히 같죠? 그러니까 능력이든 아니면 기계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음식물을 썩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썩히다라는 건 부패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다 혹은 부패해서
어쨌든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 그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썩히다를 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모님 속을 썩히다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썩이다여야 되지. 이거는 근심, 걱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썩이다와 썩히다를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법에 맞는 문장, 뭐 작년에도 나왔고, 그지? 올해도 나오고,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1번은 가에 보시면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이건 틀리다와 다르다 구분하는 거지.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죠. 그지? 그러니까 틀리다의 뜻과 다르다의 뜻 구별하는 얘기였고, 나는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랬는데 2번 답지에서 바람을 바램으로 고치겠다 그랬는데 바램이 틀리죠. 그지? 이때 바람은 바라다의 명사형이지. 그래서 바람을 써야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바램을 쓴다라는 건 바래다의 명사형이야. 그러니까 색이 바래다. 이럴 때 바램이 돼야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 고친 거죠. 근데 나의 문장에서 좋은 결실이가 주어거든. 그러니까 결실이 주어기 때문에 피동 표현으로 맺다의 피동 표현인 맺어지다, 맺어지다를 썼어요. 근데 이 문장도 틀리지는 않으나, 근데 우리말은, 한국어는 주어를 사람으로 세우는 거, 능동 표현을 더 좋아하잖아. 근데 뭐 피동 표현이 아예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어는 피동 표현보다 능동 표현을 더 선호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결실이가 아니라 결실을, 그럼 주어는 아마 당신이 이게 되겠지. 뭐 너가 혹은 당신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도 되겠지요. 그지? 그래서 능동 표현을 써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 이 정도로 고쳐도 되고, 그지? 고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결실이라는 단어는 결자가 맺을 결, 실은 열매실, 한자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실이라는 단어 속에는 맺다, 맺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복 표현의 오류가 발생한 단어이다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바르게 고친 것은 좋은 결실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로 써주면 한국어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일 거예요. 바람이 표기법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능동 표현으로 결실을 맺다. 근데 맺다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보면 중복 표현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거두다 정도의 표현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결실을 맺다라는 단어가 결자가 맺을 결자니까 맺다를 또 쓰면 중복 표현의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단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뭐 이런 단어가 섞여 있거든.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아마 여러분이 표준국어 대사전의 결실을 검색해보면 뭐 자식들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런 예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표준국어 대사전에 예문의 결실을 맺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중복 표현이 아니다 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중복 표현이 발생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어쨌든 2번은 바람을 바램으로 고쳐서는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다 문장은 오직 바라는 것은 그랬지.
그러면 것은이 주어니까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랬지. 이때 거는 의존명사 것의 구어체지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고 거야 혹은 것이야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라는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 사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신은 시련을 주기도 한다. 그러면 이때 주다라는 동사는 세 자리 서술어지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해야 되지. 필수 부사어를 보충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못 채운 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가와 나는 다르다, 틀리다. 어휘의 뜻, 단어의 뜻 잘못 쓰인 거. 그 다음에 나는 바람, 바램. 바람은 바라다의 명사형, 바램은 바래다의 명사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거, 라는 필수 부사어, 서술어의 자릿수를 못 채운, 그지? 그래서 필수 부사어가 부당하게 생략된 문장이죠. 그래서 2번이 잘못 고친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사자성어의 쓰임 묻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요즘 우리 시험에 우리말 발음을 이렇게 병기해주고 있죠? 고맙게도. 그지? 우리말 발음을 병기해서 출제되고 있어요. 1번에 구곡간장, 2번에 곡하가세, 3번에 구밀볶음, 4번은 지금 보시면 신중한 태도로 문제에 접근하는 걸 우리는 당랑거철이라고 하지 않지. 아마 4번이 심사숙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은 심사숙고하다 정도가 들어가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당랑거철은 그거잖아. 사마귀가 수레한테 대항하는 거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려고 대항하는 거. 그래서 제 역량은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덤비는 행동을 얘기하지. 구곡간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비구비. 9구비. 가 되어 있는 간장이다. 깊은 마음속 시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지. 곡하가세는 구부러진 학문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그지? 구부러진 학문. 그 다음에 구밀볶음은 말로는 달콤한 말. 그 다음에 뱃속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은 전부 다 맞고 4번이 틀렸지요. 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화법 문제에서 지민의 의사소통의 방식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토의 토론 같은 것들이 이제 화법 문제에 주로 나왔던 적이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방식 을 많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수가 면접 전략 강의가 유익했어. 그러니까 지민이가 나도 그랬는데 라고 동의해 줬네요. 그러면서 정수는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됐어. 그러니까 지민이가 맞아. 두 갈씩으로 답변 안 하는 것이 인상적이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수가 나는 두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정수랑 지민이가 가장 인상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서로 다른 거야. 근데 우리 지민이가 누굴까? BTS의 지민인가? 그치? 우리 착한 지민이는 그랬구나 하고 뭐 해줘? 동의해 줬지. 그리고 나서 일단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지민이는 화법의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동의의 경륜을 지키고 있죠. 상대방과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랬구나 라고 동의해주고 그 다음에 하지만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그래서 동의의 경륜을 지키고 있는 지민이의 의사소통 방식은 3번이죠. 상대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그지? 근데 이제 나머지 답지 중에서 뭐 2번에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뭐 이견을 반박하고 있다라든가 4번에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뭐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지. 근데 1번 답지 보시면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화 상황은 면접 경험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면접 전략 강의가 유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면접 전략 강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면접 경험이 나타나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동의의 경률 나온 거, 뭐 공손성의 원리는 너무 많이 나왔죠. 그지? 대화의 원리 중에서 뭐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고전소설 구운목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 줄거리 다 알고 가셨어야 돼. 그렇지 않나? 이거 18년도 국가직 시험에 나왔던 작품이지 구운몽이. 그리고 18년대 나왔던 대목도 이 마지막 결말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운몽의 똑같은 부분이 18년도에 나오고 지금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기출문제를 푸셨던 분은 어렵지 않게 그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냥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구운멍의 마지막 결말 부분,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 그 장면이지. 그래서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다 없어졌어. 노승도 없어졌어. 팔랑자도 없어졌어. 그리고 승상이 이게 뭐지? 하니까 많은 집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자기는 지금 그냥 어떤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있죠. 향로의 불이 이미 꺼져 있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저녁에 피어놓은 향로불이 이제 새벽이 돼서 꺼져가고 있고 달이 지고 있어. 그러니까 새벽이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구운몽에서 이 구절은 성진이 꿈을 꿔서 양소유로서 쭉 살았잖아. 그지? 온갖 부귀 공명을 누리고 산 그 양소유의 삶이 딱 뭐야? 하룻밤. 하룻밤의 꿈이었던 것을 나타내 주지요. 그지? 그래서 보면은 3번 답지에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인간 세상에 있던 높은 데, 많은 집, 팔랑자 다 없어졌죠. 그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돌아온 거지. 그지? 그래서 인간 세상이 아닌 거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자신의 몸을 보니까 108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만져보니까 각가끔 머리털이 가칠가칠했다. 지금 성진이 꿈꾼 시간이 딱 하룻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침에 깎았던 머리털이 딱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냥 가칠가칠한 거야. 만약에 꿈꾼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긴 시간이었다면 머리가 막 자랐겠죠. 그지? 이것도 역시 각가끔 머리털이 가칠가칠했다라는 건 뭐야? 꿈꾼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그냥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걸 나타내줘요. 완연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양소유로 살았던 대승상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양소유가 아니라 연하도량의 행자 성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지. 따라서 4번 답지에 성진은 자신의 겉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진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지지.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성진이 생각하지.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지. 그리고 장원급제 한리막사 출장 입상, 벼슬을 하고 공명신퇴하고 두 공주와 여섯 낭자와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지. 1번 답지에 보시면 양소유는 장원급제하여 한리막사 라는 벼슬을 가졌던 거지. 1번도 맞죠? 그지? 그렇게 가고 여기서 보면 이제 스승에게 책망을 당했어. 그리고 인간 세상에 환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는 필시 사부가
내가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꿈을 통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구나 인생무상. 이게 구운몽의 주제지요. 그지? 그래서 사부가 나를 깨닫게 한 거야. 스승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결말 부분에 보면은 이 육관대사를 가리키는 말이 처음에는 노승이 없어졌어. 그지? 노승이 간 곳이 없어. 그리고 스승에게 책망을 들었어. 그리고 사부가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노승, 스승, 사부 다 육관대사를 가리키는 말이지. 성진의 스승이었던 다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양소유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스스로 아니지. 응? 누구의 뜻이었던 거야? 사부. 그지? 스승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거지.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하셨다. 이거 사동이잖아. 사동 여러분. 사동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사부가 양소유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틀리지요. 맨 첫 번째 단락의 노승. 노승에 의해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지? 그 다음에 6번은 시조 문제였어요. 역시 고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아마 이 문학에서 시조 4작품 정도가 이제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면 가는 유흥부의 시조로서 저리가지, 그리고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달했던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간밤에 부던 바람, 눈서리, 그지? 뭐 바람, 눈서리, 이거는 세조의 세력, 수양대군의 세력. 그럼 이 수양대군의 세력 때문에 낙낙장송이 기울어졌대. 큰 소나무. 특히 이 소나무 관습적으로 뭐야? 충신이지. 그지?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갔다. 하물며 못다 핀 꽃은 누구예요? 젊은 유생. 그러니까 어린 유생. 그러니까 단종을 호위하던 그런 충신들, 그러니까 사육신,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유배가고 이렇게 됐으니까 젊은 유생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졌지요. 그지? 그래서 낙낙장소는 충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나는 이항복의 시조로서 유배 시조래. 유배 문학이에요. 그래서 보면 철력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루마, 의인법, 구루마, 자연을 의인하였죠. 고신 원루를 비삼아 띄어다가 고신, 외로운 신하의 원루, 눈물, 한스러운 눈물을 비삼아, 이 눈물을 비로 만든대지.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 구중궁궐, 깊은 궁궐에 뿌려본들 어떠하리 그러죠. 그러면 이 고신원루를 비로 만들어서 이 비를 구중심처에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에는 님이 있대. 그럼 이때 님은 누구야? 임금이죠. 유배 가면서 지은 노래다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이 님 나타내고 임금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는 개랑의 연정가지요. 이와우 훗불일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봄에 이별했어. 추풍 낙엽 가을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이때 저는 이미지요. 이별한 이미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놈의 봄에 이별했는데 가을까지 그리워하고 있지. 개랑의 연정가예요. 그 다음에 라의 조식의 시조는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지. 라는 여러분 이거 15년도 국가직 시험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삼동이 뜻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서산이 뜻하는 거, 뭐 배옷 입었다 라는 게 뜻하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글. 요 15년도에 요 라의 조식의 작품에 시험만 물었었거든. 그러니까 15년도 기출문제를 풀었다면 당연히 알아야 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조식이 이 시조를 지은 배경은 중종이 승하한 거지.
그지? 중종이 승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조다 그러죠. 그래서 삼동에 배옷 입고, 그래서 여기서의 조식은 배옷 입은 선비. 포의지사, 그러니까 벼슬하지 않은 선비였어. 암혈의 눈비 맞아 구름 낀 변내. 구름 낀 변내도 쬐인 적이 없지만은 여기서의 볕이라는 건 임금의 은혜. 나는 포의지사였기 때문에 벼슬하지 않은 선비였기 때문에 임금의 은혜를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래도 서산에 해지다하니, 이때 해는 임금, 정확히 얘기하면 중종을 뜻한다 그러죠. 해지다하니 그를 설어하노라 그랬지. 그래서 서산에 해가 지니까 서럽다. 그러면 서산에 해가 졌다라는 건 임금이 승하했다 라는 걸 뜻한다 그러죠. 15년도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억의 낙낙장송은 충신, 니은의 구중심처에 있는 님, 구중심처에 있는 님이야. 그러니까 구중궁궐 혹은 구중심처, 같은 뜻이죠. 그지? 깊은 궁궐. 를 뜻하는 거지. 그럼 궁궐에 계신 임금이다 이러지. 그 다음에 이별한 님,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할 때 계랑의 시조는 기생이 지은, 기녀가 지은 연정가이기 때문에 이때 저, 임은 그냥 헤어진 연인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서사나 해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이때 해는 벗이 아니라 임금을 뜻하지요. 그지? 그리고 서산에 해가 졌다라는 건 임금이 승하했다 라는 걸 뜻하는 거. 그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조가 출제가 됐었고, 역시 시조는 가장 중요하죠. 고전문학 중에서. 그냥 중요한 게 출제가 됐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조를 공부할 때는 이 작품이 뭐 연정가인지 아니면 뭐 절의가인지 뭐 강호한정가인지 비슷비슷한 내용씩 이렇게 묶어서 관습적 상징을 기억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도 소나무는 보통 충신, 그 다음에 해 혹은 명월 이런 건 다 뭐야? 임금, 뭐 이런 걸 뜻했던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어휘의 의미를 물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에는 가름, 갈음, 이것도 역시 한글 맞춤법 57항에 있지. 이거는 1번 문제 썩이다와 썩히다처럼 한글 맞춤법 57항에 들어있는 단어였고, 그 다음에는 부문, 부분, 부문, 부분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구별과 구분, 이건 이제 비슷한 어휘죠. 비슷한 어휘인데 일단 기억에는 승패를 가르다, 가르다의 명사형인 가름이 들어가야지. 내가 만약에 갈음을 쓰면 대신하다 라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부문인가 부분인가? 우리가 여기서 부문하면, 물론 부문과 부분은 비슷한 단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우리가 부문이라고 하면 나뉘어진 범위라는 뜻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 중에 일부분 이라는 뜻이 강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구별과 구분은, 구별은 좀 뭐야? 분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성을 정확하게 구별하다, 분별하다 라는 뜻이 강하고, 그냥 구분은 나누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어휘지만 뜻을 좀 더 정확하게 나눠보자면 기억에는 가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는 영화제 시상식이 11개의 범위로 나뉘어져 있어요 라는 얘기니까 부문이 들어가야 되고, 형과 동생을 정확히 나눠서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어떤 특성, 외모, 얘 다른 점, 차이점을 나눠서 보는 거니까 구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지.
그지? 그래서 단어의 뜻 정리해 보시면 가름은 가르다의 명사형이야. 그래서 가름하다는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 갈음은 대신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 부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은 낱낱의 범위. 라는 뜻이 강하게 있고, 부부는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다.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부분. 그지? 일부분. 이라는 뜻이 좀 있어요.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가 서로 다른 것. 다른 것을 갈라놓는 거.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그냥 몇 개로 갈라서 나눈 것.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휘의 의미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문맥에 따라 정확한 단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물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지요.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다음 글의 동기화, 단계, 조직. 그러니까 설득하는 말하기에 동기화, 단계, 조직 방법이 있고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이랬는데, 동기화, 단계, 조직은 뭐 별말은 아니야. 동기화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동기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행동하게 만드는 거니까 결국 설득하는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말하기의 조직 단계 이랬는데 1단계.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청자의 주의나 관심을 환기한다. 뭐 들어가야 돼? 가 들어가야 되죠. 1, 2, 3, 4가 전부 다 가잖아. 그지? 그래서 가는 지난주 내 친구가 사고를 당했대. 그지?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예를 들었어. 실제 있었던 경험을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여야 돼요?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청자와 관련지어 얘기하래. 그래서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다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자전거 타지?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자전거 타지요? 라고 얘기하지. 청자와 관련지어서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다가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러면 2번과 3번이 남고, 그 다음에 보시면 3단계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3단계는 그냥 해결 방안을 제시하래. 그 다음에 4단계는 이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하래. 그러면 결국 3단계와 4단계에는 전부 다 해결 방안이 나와요. 근데 3단계는 그냥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 4단계는 이 해결 방안을 구체화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보시면 3단계에는 나에 보시면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라고 헬멧을 착용해라. 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 그리고 이제 4단계 라에 보면은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한다.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하면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의 피해를 75% 줄일 수 있어요. 75% 줄일 수 있다. 구체화했지. 그지? 그리고 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좀 더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체화하고 있는 건 라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체적인 행동은 마지요.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촉구하지. 그래서 1, 2, 3, 4 답지가 시작은 전부 다 가고 마지막 5단계는 전부 다 마지요. 그래서 중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핵심이었고, 결국 핵심은 3단계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 그 다음에 4단계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한 거. 그러니까 결국 나와 라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지. 그지? 그래서
입법의 말하기 조직 방식. 아까는 지민이의 의사소통 방식, 동의의 경률 나왔던 거고, 이것도 보시면 그냥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의 조직 방법. 이렇게 물었어요. 전부 다 어때? 말하기와 관련되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해줘.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 9번 문제는 보시면 비문학 문제였어요. 그냥 내용 파악하는 문제였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땡땡시는 관리원과 땡땡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했대. 그러고 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공감 지도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대요. 그지?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1번 답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지. 그지?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한 거니까. 여기서 복지 취약 지역이다 라는 게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다. 같은 말이지. 취약 지역이 복지 사각지대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1번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복지 공감 지도는 공감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땡땡시에 소재한 복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이를 통해 복지 대상자, 장애인 등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만든 거래. 그러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지? 그래서 복지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통해 세 번째 문단 볼까요? 이 사업을 통해 땡땡시는 그동안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15분 이내에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2번 답지 보시면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요. 그지? 15분 이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수급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이랬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보시면 2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3번에 보시면 복지기관 접근성의 분석 결과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됐죠. 그지? 그래서 3번은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개별 만족도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지? 그래서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은 틀렸지. 그래서 4번이 틀렸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복지 공감 지도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복지 혜택이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렇게는 얘기했어. 그러니까 수급자들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개별 만족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지. 그래서 4번 틀린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이제 추론하기 중에서 각각의 사례를 연결짓는 거였어요. 이것도 작년에도 나왔던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10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비문학에서 이제 아마 계속 나올 거야. 사례를 찾는 거. 그래서 보시면 기억은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유형이었어.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유형 중에서 기억은 2개의 단어가 아침이랑 밥이라는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즉 아침이라는 단어가 밥도 포함하게 된 거지. 그지? 그거 꼭 아침밥 먹었어? 이게 아니라 아침 먹었어? 이렇게만 얘기해도 의미가 통한다는 거죠. 기억의 사례 1번 좀 보자. 아이들의 코 묻은 돈 할 때 코는 콧물의 의미로 쓰인다. 그치? 코랑 콧물이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콧물 묻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 묻은 돈 해도 콧물이 묻었다. 라고 연상이 되는 거죠. 1번 맞고. 그 다음에 둘째는 바가지.
그지? 오늘날에는 그냥 플라스틱.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 2번에 보시면 수세미. 원래는 식물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그릇 닦을 때, 설거지할 때 쓰는 물건이라고 의미가 변한 거지요. 2번도 맞지?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변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묘수를 예를 들어서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의미가 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3번에 보시면 배꼽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였다. 거꾸로 됐지. 디귿의 사례는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일반화되는 경우인데 3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말이 특수화된 경우지요. 그지? 그래서 3번이 답이죠. 3번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호랑이. 심리적인 이유. 두려워하던 시절 산신령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손님이라는 존칭어로 표현한 거지. 그래서 4번도 맞죠? 그래서 천연두가 일종의 금기어가 되는 거고 이 금기어를 대체한 손님이 뭐야? 왕곡어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금기어가 되는 거고 산신령이 호랑이를 대체한 왕곡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건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 제시 글이 출제되는 글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설명문, 논설문. 이제 설명하는 글, 설득하는 글, 주장하는 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런 건의문, 그 다음에 뭐 7급 문제에서는 지방직 7급 문제에서는 기사문 이런 것도 나왔어요. 뭐 연설문, 기사문 이런 것처럼 건의문 이런 거, 뭐 안내문 등등등등 여러 가지의 글의 종류가 이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문제고 얘는 땡땡 시장님에게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빚 공해, 신축 골프장 때문에 발생하는 빚 공해 문제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다. 라는 문제 현상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번 답지에 보시면 건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 만약에 이 건의문을 비판적으로 읽으면 이 부분 있잖아.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해서 뒷받침해줘야지 더 어때? 신뢰성이 높아지지. 근데 얘는 그냥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말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비판적으로 독해를 하려면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자료를 인용하고, 그지? 그러니까 빛 공해가 식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제 실험 자료를 인용하고 그것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겠지. 그지? 그래서 2번이 틀렸지요. 그래 놓고 좀 늦었지만 땡땡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시장님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1번 답지 괜찮지? 그 다음에 보시면 실제로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했을 때 우리 농장의 수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걸 비판적으로 읽으면 얼마큼 나눠졌는지, 그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요.
그지? 그래야지 이 건의문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계절에 따른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줘라 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4번도 괜찮죠? 4번도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한 땡땡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라고 얘기해서 다른 지역 그래서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 그래서 3번도 나와 있지요. 그래서 결국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인용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 그거 봐주시고 그래서 비문학의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화법의 말하기에서 지시 표현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이진이가 태민아 이 책 읽어봤어?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 책은 A라는 책이야. 지시어가 가리키는 거 찾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책. 그러면 태민이가 그 책은 읽어보지 못했어. 그럼 그 책은 뭐야? 이것도 역시 A지. 기역과 니은은 같은 책이지. 여기 태민이가 나왔어. 나 태민이 최애. 난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 12번 문제 보고. 그런 사람 있지. 샤이니 태민. 나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같은 책. 이지는 누굴까? 근데 그렇구나. 이 책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해서 읽어볼 만해. 이랬어. 그럼 이 책도 뭐야? A지. 그치? 그럼 얘는 A라는 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지시어가 한국어의 지시어는 이, 그, 저. 뭐 이것, 그것, 저것이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저런이라고 얘기하든 한국어의 지시 표현은 이, 그, 저예요. 여기서의 이, 그, 저는 이 책, 그 책, 품사로 얘기하면 지시, 관형사지. 지시 관형사야. 그랬을 때 이때 이, 그, 저는 거리에 따라 선택이 되죠. 아마 이라는 지시어는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운 책. 그지? 그 다음에 그 책은 뭐야? 말하는 사람한테는 멀고 청자,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것을 얘기하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 책은 화자에게 가까운 거. 그 책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죠. 그래서 한국어의 지시 표현은 거리에 따라 선택이 되는 거야. 그랬어. 그리고 나서 태민이가 꼭 읽어볼게. 한 권 더 추천해 줄래? 그랬지. 이제 다른 책을 추천해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진이가 그럼 저 책은 어때? 그러면 이 저 책은 B라는 책일 거야. 그래서 한국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책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책은 어때? 그랬어.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저 책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라는 지시어는 보통 어때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키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 저 책이라고 하는 건 이진한테도 태민한테도 멀리 있는 대상, 또 다른 책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 2번 틀렸죠. 그러고 나니까 태민이가 그 책 또 읽어볼게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 디귿의 저 책, 리을의 그 책은 같은 책이지. 그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같은 책을 가리키죠. B라는 대상, 대중문화를 다룬 책을 가리켜. 그러고 나니까 이진이가 A, B 두 개의 책을 들고 계산대로 갔어. 그지? 그러면서 생일 선물로 이 책 2권 사줄게 라고 얘기할 때 이 책은 2권의 책, 즉 A, B를 모두 가리키죠. 그래서 미음은 니은과 디귿 모두를 가리킨다. A랑 B라는 책을 모두 가리키지. 기역, 니은이 같은 책이고 디귿, 리을이 같은 책이니까.
그죠? 그래서 4번도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지. 그래서 화법에 지시 표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것에 관련되는 문제가 17년도 지방직 17년도 지방직 문제에서는 그 인칭 대명사 있지. 뭐 그분, 이분, 응? 이런 걸로 뭐 당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보면 인칭 대명사를 가리키는 문제로 17년도 지방직 문제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으로는 14년도 사회복지직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4년도에 한번 나오고 17년도에 한번 나오고 지금 나온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 지시 표현이 문법으로도 묻지만 요즘 화법 교과서에 이 지시 표현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화법 교과서에 지시 표현, 대용 표현, 그 다음에 접속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려 있거든. 내용이 설명되어 있거든. 지시 표현이라고 하는 건 화자, 청자, 시간, 장소, 사물 등의 요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건 앞뒤에서 언급한 말이나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러고 접속 표현은 뭐예요? 접속 표현은 한국어의 접속어지.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같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 그래서 접속 표현은 헷갈리지 않은데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 있죠. 근데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은 이그저야, 이그저. 그래서 이그저가 지시 관형사로 사용되든 지시 대명사로 사용되든 아니면 이것, 그것, 저것이라는 대명사로 나오든 아니면 여기, 거기, 저기 라는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나오든 아니면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뭐 형용사로 나오든 간에 어쨌든 한국어의 지시 표현 혹은 대용 표현은 이그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을 구분하는 문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 좀 꼭 봐줬으면 좋겠어. 20년도 경찰직 국어 문제 1차. 그러니까 20년도 1차 시험의 경찰직 문제에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은 나타나는 건 뭐 이그저, 그것, 이것, 저것 똑같이 나와. 그리고 거리에 따라 선택되는 것도 똑같아. 근데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떤 예문이었냐면 1번 봐. 사랑해 사랑해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해 사랑해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럼 이때 그렇게가 가리키는 게 뭐야? 앞에서 말한 사랑해 사랑이죠. 그지? 그럼 앞뒤에서 언급한 말이나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은 대용 표현이지. 그지? 그럼 1번은 대용 표현이야.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읽고 읽어라. 그리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하면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읽고 읽어라. 이걸 가리키지? 그러면 사랑해 사랑해 1번 답지랑 똑같지. 대용 표현. 그 다음에 3번과 4번 답지 비교해 보세요. 얘는 이제 3번과 4번의 싸움이었어. 3번에 보시면 그 글자가 어법에 맞지 않는 글자야. 이렇게 얘기한 것과 이때 그랑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그를 기다린다. 나를 구원해 주러 올 초인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중에 3번과 4번 중에 지시 표현 vs 대용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였거든. 그럼 다시 올라가서 지시 표현이 뭐고 대용 표현이 뭐냐? 그럼 지시 표현이란 건 가리키는 거야. 화자, 청자, 시간, 장소, 사물 등의 요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대용 표현은 앞뒤에서 언급한 말이나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대신에 사용되니까 대용 표현인 거고 지시 표현이라고 하는 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12번 문제에 나와 있던 이 책, 그 책, 이거 이제 저 책, 이건 전부 다 지시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 12번 문제는 다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것을 물었던 거야. 근데 3번과 4번을 비교해 보면 하나는 지시 표현이고 하나는 대용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지시 표현이고 뭐가 대용 표현일까라는 걸 보시면 3번은 그 글자가 어법에 맞지 않은 글자이야 있어. 그러면 그 글자 할 때 그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문장 속에 나타나나? 그러면 어법에 맞지 않는 어떤 글자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있는 거지. 그지? 우리 아까 이진이랑 태민이가 서로 서점에서 만나서 이 책, 그 책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뭐 흥미있게 다룬 책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책이 뭔지 몰라. 근데 둘은 그 책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화자와 청자가 말하고 있는데 뭐 어디 이제 뭐 간판을 봤던 아니면 어떤 글을 읽든 뭐 시험 문제를 풀든 같든 간에 예를 들어 우리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 며칠 어떻게 써? 몇일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였지. 그지? 며칠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되잖아. 그러면 화자와 청자가 이 글자, 그 글자 그 글자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자야. 뭐 이 글자가 그 글자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럼 이 글자라는 건 그 글자 할 때 그는 화자와 청자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글자지. 얘는 지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뭐냐? 그를 기다린다. 나를 구원해 주러 올 초인말이다. 그럼 이때 그는 초인이에요. 얘는 도치법이 사용된 거야. 사실은 나를 구원해 주러 올 초인, 그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그때 그가 앞에 언급한 초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초인 대신에 쓰인 거지. 그래서 얘는 대용 표현이다 라고 얘기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12번 문제를 보시면서 이 12번도 그냥 이그저라는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묻고 있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14년도 그 다음에 뭐 17년도 애도 이 지시어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 근데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었어. 매년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낯설게 다가왔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더 예측해야 될 것은 요즘 고등학교 화법 교과서에 많이 설명되어 있는 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이지. 대용 표현을 한번 봐주세요. 대용 표현은 대신하는 거, 지시 표현은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오면 대용 표현과 지시 표현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20년도 1차 경찰직 문제다. 라는 얘기야. 이거 오답률 높았었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대용 표현까지 같이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갈게요. 13번 문제 비문화 그냥 내용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단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던 전 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대. 그래서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 그지? 아동 보호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1번 답지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1번 맞지? 그지? 전 근대 사회에서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잼 여사가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을 22년도에 채택했대. 그래서 아동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대요. 그 다음에 접속어가 그러나가 나왔어. 그래서 그러나 뒤에 이 제네바 선언은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주체로는 인식되지 않았다 그랬지. 그래서 4번 답지에 보시면 이 제네바 선언이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했다라는 말은 틀렸지. 그러니까 지문 속에 나온 내용과 그냥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4번이죠. 4번이 틀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와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반영된 게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죠. 그지? 그리고 이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었지. 그래서 2번 답지에 보시면 아동권리헌장은 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만들었지. 2번.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그지? 발달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봐봐. 발달. 그지? 그런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3번 답지에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 권리 협약, 아동 권리 헌장 모두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는 몇 번? 4번이 돼야 되지. 지문 속의 내용과 그냥 반대로 물었던 답지였어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현대시 나왔죠. 그래서 신동엽의 가장 유명한 시는 껍데기는 가라지. 여러 번 출제되었던 껍데기는 가라의 시인인 신동엽이 출제가 됐고, 신동엽은 1960년대 참여 시인이에요.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도 그렇고 이 보문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적인 통일 를 염원하는 그런 노래를 지은 거지. 그래서 뭐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남해, 북녘,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지. 왜? 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남해, 북녘은 외부를 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연에 보면 너그럽고 빛나는 봄은 그 눈짓은 봄, 뿌리지. 너그럽고 빛나는 봄이니까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화자,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그랬어. 아름다운 논밭 뿌리지요. 결국 봄은 남해나 북녘 같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 우리나라에서 움튼대. 그 다음에 사면의 겨울, 마이너스지. 봄이랑 겨울 대조되지요.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눈보라, 바다, 대륙 다 마이너스지.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봄불, 삼천리 마을, 우리 가슴 속에서 움투리라 그러지. 겨울과 봄이 서로 대조되지. 아마 겨울이 분단, 분단 현실이라고 한다면 봄은 뭐예요? 민족의 통일, 화합을 뜻하지. 그래서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미움의 쇠붙이, 남과 북의 어떤 불신, 대결, 갈등을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 시는 결국 남과 북이 서로 화합하고 통일해야 되는데 그 화합과 통일의 힘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자주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예요. 1번에 보시면 현실을 초월한 순수한 자연의 세계. 자연의 세계 노래한 거 아니지. 우리가 현실을 초월했다 그러면 탈속. 그지? 속세에서 벗어난 탈속적 세계를 노래하고 있나? 그러지 않지요. 그지? 1번 틀렸지? 특히 신동엽은 참여 시인이야. 그러니까 현실과 밀접한 그런 시를 쓴 사람이지 현실에서 초월한 시를 쓰지 않았어요. 2번에 보시면 봄이라고 하는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 어조를 취하고 있지. 움트리라 혹은 오지 않는다 등등의.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했죠. 봄, 겨울. 그지? 4번에 보시면 봄과 겨울은 대조되고 있지. 그지? 그래서 민족의 화합, 그 다음에 겨울은 분단 현실을 뜻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보자. 전개 순서를 묻고 있는 일관성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가는 지금 보면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연하면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기관,
이 기관이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거 보면 나에 보시면 이러므로 말과 글은 어쩌고 저쩌고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그랬어. 말과 글을 기관에다 빗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아마 나 다음에 뭐가 와야 돼? 가가 와야 돼요. 그지? 그래서 나가 앞에 와야 되지. 기관과 같다. 그리고 이 기관을 잘 수리하면 사회를 발달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 그 다음에 라, 그뿐 아니라 또 무슨 글자가 있어? 이 기관은 점점 녹슬고 상하여 필경은 이러지. 그러면 얘는 묶여야 될 게 나랑 가, 나 뒤에 가가 오고 가 뒤에 라가 와야 되지. 나가라 이렇게 묶여야 됐던 글이었어요. 그지? 그리고 시작은 마로 시작하잖아. 1, 2, 3, 4 답지가. 그러니까 마가 맨 처음이죠. 그래서 마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순서가 나가라. 이렇게 묶여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죠. 나가라가 묶여있는 걸 보셨어야 돼. 근데 이제 이 글을 우리가 보면은 마가 맨 앞에 오거든. 마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 사회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 사람이 뭐 경영하고 보존하는데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다. 사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야. 그냥 사회에 대해서 얘기했어. 마글이 여러분 아직 본격적인 화제가 제시되지 않은 그냥 도입이에요. 도입. 그냥 사회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이 글은 지금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벌써 제목이 제시됐잖아. 주시경 선생이잖아. 국어학자. 그지? 그리고 보면 대한국어 문법의 서문에 실려있는 글이래잖아. 그러니까 문법서에 실려있는 거지. 그러면 마는 지금 도입이고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지. 그러니까 주제가 담겨있는 단락은 다예요. 다. 다에 보시면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서로 뜻이 통하지 못하면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요 그러지.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말과 글이 있어야지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말과 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가 주지, 중심 문장. 이 실려있는 단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 좀 봐봐.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이랬거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맨 처음 시작이 마로 시작하잖아. 그리고 마가 사회 이러잖아. 사회는 이러이러한 단체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거기 나의 기관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관이 사회인가? 라고 보였으면 답이 틀렸을 거야.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기관은 말과 글을 빗댄 거지. 그지? 말과 글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나문다는 다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나에서 한 말과 다에서 한 말은 똑같아. 그지? 다에서. 말과 글이 없으면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다시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를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문다는 다의 부연.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기관을 잇고 있는 거지. 나에서 가로, 가에서 라로. 기관, 이렇게 잇고 있거든. 그랬을 때 결국 여기서의 기관은 말과 글을 뜻하죠. 그래서 말과 글을 잘 수리해서 정연해서 쓰면 사회를 발달하게 할 것이다. 상술.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라는 보면 그 기관을 잘 이렇게 정련해서 쓰지 않고 녹슬고 상하게 만들면 사회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패망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가는 말과 글을 잘 정련해서 썼을 때, 작동하게 했을 때 사회가 발전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말과 글, 기관이 말과 글이니까 말과 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회도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지. 그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나랑 가랑 라까지가 기관이라는 단어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고 중심 문장이 담겨 있는 단락은 어디야? 다예요. 다. 그지? 말과 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다. 그 다음에 마는, 맨 앞에 있는 마는 그냥 도입. 그냥 사회에 대해서 바탕에 깔면서 글을 시작하는 부분이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어야 됐죠. 말과 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었어.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 아마 비문학 문제에서 이 15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을 것 같아요. 15번이.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16번에 한자 표기지, 만족, 재청, 그 다음에 3번에 해결 할 때 결자. 이 결자가 여러분 맺을결이지. 우리가 아까 결실 할 때 이 결자. 그래서 결실을 맺기 2번 문제 할 때 그래서 중복 표현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래서 그때 맺을 결자고 이거는 해결하다, 해는 풀해. 그 다음에 결은 결단할 결자를 써야지. 그 다음에 4번에 재론, 다시 의논하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지요. 그래서 16번 문제 한자 도금 문제였고 그 다음에 17번은 이것도 역시 일관성을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글의 일관성을 파악해서 이제 이 보기의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묻고 있어요. 15번, 17번이 전부 다 일관성과 관련되는 문제였어요.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신분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 기억, 니은 다 아니지. 그 다음에 디귿 어때? 낭만주의 시기를 쭉 이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낭만주의 시기에 시민 계급은 문학에서 영웅적 운명이랑 운문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적인 시학을 거부했다 이랬지. 그지? 그러면 귀족은 운문과 영웅적인 거, 하층민은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것. 이것이 뭐야?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리을에 들어가야 하지요. 그래서 리을의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누가? 신흥 시민 계급이. 그지? 신흥 시민 계급이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앞에 문장의 요약이지. 그지? 그래서 리을에 들어가야 하지요. 그래서 4번. 리었고 신분에 따라 그랬으니까 그 앞에 귀족, 하층민 나온 거 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18번은 현대소설 폐강랭이라는 이태준의 작품인데요. 폐강랭은 이제 1930년대 소설이야. 일제강점기가 배경인 소설이고 폐강이 대동강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면 대동강의 폐강이 그러니까 대동강이 냉 차가워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대동강이 얼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0년대 전시체제, 그러니까 특히 정확히 얘기하면 30년대 후반이야. 38년도 소설이거든. 등장인물들 보면은 박 나왔어. 이 박은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조선어 선생님이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일제 말기에 조선어 사용이 금지된 거야. 그럼 더 이상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아. 근데 이 박은 조선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가르칠 과목이 없어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박이 뭔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지싯지싯 붙어 있는 것 같아. 시대 전체에 긴치 않게 여기는 지싯지싯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그 다음에 현 나왔어. 이 현은 여러분 소설가예요. 그치? 이 소설가도 어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소설을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는 시대지. 왜? 식민지니까. 그래서 이 현은 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나 같아. 내 작품 같아. 그치? 내 소설 같아. 나 같아. 그러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러면서 울고 싶어지고 괴로워졌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놓고 이제 그가 여기서 현이라는 소설가가 그 평양에 놀러 간 거야. 평양에 놀러 가서 여기서 이 박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거든. 근데 현은 소설가, 박은 이제 국어 선생님. 인데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이야. 그래서 보면 혼자 걷고 싶네 하면서 보면 뭐 동일관이란 요정으로 이러잖아. 저녁에 김을 만나가지고 이러잖아. 대동강가에 있는 동일관이라는 요정으로 나오기로 하고 현만이 모란봉으로 온 것이다. 그럼 아마 박과 현이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서 동일관으로 갈게 이러지. 그리고 이제 현은 모란봉으로 갔다가 뭐 이제 저녁에 이 셋이 같이 만나거든요. 셋이 같이 친구인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김이라는 인물이 사업하는 인물이거든. 이 사람만이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는 식민지 시대에 잘 적응하는, 현실에 잘 적응하는, 적당히 친일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현실에 잘 적응하는 인물이고, 박과 현은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지.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의 고뇌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현이 자동차 타고 막 이렇게 가잖아. 가면서 대구 평양이 너무 많이 변했어. 막 빌딩들이 생겼어. 근데 그 빌딩들이 뭐처럼 보여? 무슨 큰 감옥 벽돌 공장도 아닌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 묘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묘지같이 된 건물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그래서 평양의 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현은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현은 박을 보면서 이 박이 나 같아. 내 작품 같아. 이렇게만 얘기해. 박, 나, 내 소설 다 비슷비슷해.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해. 이러고 있는 거지. 박의 태도가 내 작품 때문에 달라졌어. 이 원인까지는 모르지요. 이제 1번 틀렸지? 이것도 역시 그냥 내용을 묻는 문제였어요. 2번에 보시면 현은 박과 내 처지가 비슷해. 그래서 울고 싶고 괴로워. 연민하고 있지.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현은 새 빌딩들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했구나. 평양이 많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 분묘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현은 근대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물. 왠지 우리의 이제 전통, 조선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일관이라는 요정에서 셋이 만나서 박이랑 현이랑 김이랑, 그러니까 김과 현이 막 이렇게 갈등하거든. 가치관의 대립. 그런 것들이 뒤에 쭉 이어져요. 그래서 18번은 내용을 그냥 묻는 문제였고, 정답은 1번이지요. 그냥 줄거리만 파악하면 됐던 문제야. 그 다음에 19번이 한글 맞춤법 30항의 사이소리 현상을 묻고 있지요. 그래서 보면 가에 보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된 소리가 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요.
1번에 보시면 아래랑 집이 결합돼서 아랫집. 2번에 보시면 쇠랑 조각이 결합돼서 쇠조각. 그지? 1번, 2번. 그 다음에 나는 보시면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면 일종의 발음 기호로 사이시옷을 적는 거죠. 3번에 보시면 전세랑 방이 결합돼서 전세방. 틀렸지? 그지? 전세도 한자어고 방도 한자어죠. 따라서 전세방은 사이소리 현상의 대상이 되는 단어가 아니지. 둘 다 한자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한글 맞춤법 이제 다 3번으로 내려가면 있잖아. 이음절의 한자어 6개만 예외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래서 곡간, 새빵 있었잖아. 이음절의 한자어 곡간, 착간, 퇴간, 새빵, 횟수, 숫자 이렇게 6개만 예외적인 한자어죠. 그래서 우리가 새빵은 사이시옷을 적어. 이건 예외니까. 근데 전세빵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지요. 그래서 전세빵은 전세방이라고 써야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전셋집이다 그럼 어때? 얘는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지. 왜냐하면 전세는 한자지만 집은 고유어니까. 아랫집처럼. 집은 고유어니까 한자어와 고유어로 되고 전세집 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번의 사례는 전세방이 아니라 전셋집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린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자릿세는 자릿세로 적는다. 그랬지. 그래서 4번. 그지? 그래서 얘도 순우리말과 한자어, 세가 한자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리는 순우리말이니까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글 맞춤법 30항의 사이소리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의문의 변동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의문의 변동으로서의 사이소리 현상보다 맞춤법, 그러니까 맞춤법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번 문제는 글쓴이의 견해, 주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를 보는 관점. 첫 번째,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복제. 그지? 공동체 내에서 계속 복제된다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근데 보면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어가 나오면서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그러니까 복제되어서 전파된다라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지. 그래서 푸딩 요리법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지. 그지? 푸딩 요리법에 빗대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얘는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니까 1번에 보시면 문화의 전파 기제는 여기서의 기제는 여러분 메커니즘이야. 그러니까 문화가 퍼지는 어떤 메커니즘은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때요? 맞지? 그지? 그러나 뒤에 얘기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틀렸지요? 2번에 보시면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는 주체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틀렸지? 개입되지 않는다. 틀렸지요? 어디에 보시면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가 다른 공동체로 복제되는 건 밈 이론이었어.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이 아니라 의사소통 이론이죠.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보셔야 되지. 그래서 중심 내용은 1번이다 라고 보셔야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험이 너무 쉬워서 좀 별로 어렵지 않아서 거의 다 많이들 고득점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또 마음이 더 불안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 잘 준비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